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야 처음으로 어떤 걸 전공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뭔가 색깔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 그리고 뭔가 남다르게 어떤 관찰을 오랫동안 했던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독일 유학을 가기 전에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주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런 관심사는 어린 시절부터 싹 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이제 디자인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주재원 낮에 일을 해주는데 독일의 거리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바로 내가 배우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비주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인생에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미술 쪽에 공부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결국은 작가가 되는 첫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잠깐 저녁 때 디자인 비슷한 수업을 하는 학원 비슷한 데서 다니다가 바로 6개월 뒤에 정식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진은 아무래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는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림은 상상을 해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기가 보고 좋은 점은 사진은 내가 마주치는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훔치듯이 그냥 내가 딱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내가 본 장면이 거기 담기니까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뭔가 희열이 있었고 그런 점이 하여튼 카메라의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도시의 풍경을 많이 찍었어요. 그 도시를 가면 내가 또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 다니면서 찍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도대체 나라는 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나중에 차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면서 조금 내 스토리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제가 카메라로 작가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찍은 적은 전혀 없었죠.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소위 키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컬러풀한 것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요란한 컬러들, 광고 문화, 뭐 간판 문화 그런 게 제 시선에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아직 어딘가 약간 낡은 근대 그런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죠. 청계천 뒤에 종로 뒤편 뭐 다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본격적으로 도시가 변하게 된 게 86년 이때부터 큰 도로에 보기 싫은 거 없애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안정된 도시 모습이 아니고 겉은 번지르르하게 자꾸 획일적으로 건물들이 생기는데 뒤편으로 가면 어딘가 60년대, 70년대 허름한 느낌들이 남아있는 묘한 대조가 재미있었어요. 기노우의 미행 흑백 시리즈 하나 하고 칼라르는 제목을 그냥 시선 1980이라고 그랬는데 칼라 사진은 꼭 묶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낱장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의 회로는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사진 콜라지와 또 사진에다가 제가 컬러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사진에 흑백 사진이 아니고 블루나 보라색 같은 걸 살짝 칠도 했고 또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유리판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유리판이 4장 정도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 커팅된 콜라지가 다양한 겹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야 돼 있는데 머리카락이 우리가 중이 될 때 상념이나 뭔가 욕망을 억제하려고 삭발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내가 계속해서 독일만 그리워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한테 일종의 하나의 내가 변신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머리를 깎는 행위가 나로서는 내가 자꾸 번뇌하고 있는 그리움에 대한 거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억의 회로라는 제목을 만들면서 내 머리를 조금씩 커팅을 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의 그 매듭을 또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시리즈가 기억의 회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그런 상념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태초의 시리즈도 인화지와 바늘과 실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됐는데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사진은 한 장의 아주 매끄러운 표면의 그런 이미지인데 물론 한 장의 사진도 굉장히 아주 강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좀 더 큰 인화지로 더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인화지가 큰 게 수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미리 그 암실에서 꼬매서 인화지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암실에서 확대를 해서 노광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매끄러운 인화지가 아니고 인화지가 마치 우리나라의 조각보처럼 또 아니면 스님들이 누더기 옷을 기워서 입듯이 사진이 약간 누더기처럼 된 것이 나한테는 그런 오랜 시간의 흔적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축적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그 내 셀프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근데 그런 셀프를 찍다가, 무용하는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무용하는 분들이 포스터를 부탁하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용하는 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많은 주제도 현대인의 고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을 몸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풍경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풍경에도 꼬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두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몸을 꼬매는 것이 어딘가 그 몸에 바늘 자국이 나고 또 그걸 이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태초 시리즈를 이걸로 일단 여러 가지를 다 실로 다 꼬맬 수는 없으니까 태초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95년도에 전시했던 작업이 숲이라는 제목이었는데 95년 즈음에 아버님이 굉장히 그 치매와 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이제 모시고 자주 뵙고 하다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육체가 굉장히 나약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모든 수분이 마치 그 식물이 마르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걸로 뭔가 제목을 숨이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비록 아버님의 얼굴이지만 이게 모든 인간의 하나의 그 어떤 생로병사의 그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숨에 들어오면서 뭔가 어딘가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여백과 여운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됐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오고 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을.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그 먼지를 느끼게 됐고 하찮은 먼지가 어떤 형태로 쌓이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한 게 그 시간의 그림이라는 시리즈로 일본에 있는 절에 방문했을 때 그 절 벽에 남은 먼지로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차츰 그 여백의 아름다움 또 치열한 것을 벗어난 그런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연도 관조하고 그럴 여유가 다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탈도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참 돌이켜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옆집에 사시던 분이 한국의 탈의 연구가였어요. 탈을 연구하신 이두현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옆집에 살아서 어린 시절에 그 집에 놀러 가면 하얀 탈이 그 칠해지지 않은 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무섭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우연치 않게도 제가 사진작가가 된 것을 알고 이두현 박사님이 언젠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된 것이 우리나라 그 나무 꼭두 인형들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여에 꽂는 꼭두 인형들이 있는데
그것을 콜렉션한 옥락문화재단이라고 동숭아트 센터를 운영하시던 분이 그걸 많이 모으셨는데 그분의 콜렉션을 이두연 박사님이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데 저보고 그 사진을 찍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꼭두를 찍다 보니까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에 아주 작은 이런 피규어이긴 한데 얼굴에 있는 그 표현 방법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적인 묘한 모습인데 근데 그거를 찍다가 그 이두연 박사님한테 이제 필름을 전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예술의 전당에 탈 공연인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수밖에 없다. 거기로 와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탈 공연하는 데 갔는데요. 운명이랄까 옆에서 그 탈을 쓴 분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면서 나타났는데 대학교 다닐 때 뭐 탈동호회 이런 데서 춤추는 거 봤을 땐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그날 거기서 보는데 완전히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이분들의 이렇게 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을 전문으로 찍으신 분도 많이 있죠. 또 탈을 춤추는 모습이라든가 탈만을 찍으신 분 계시는데 나처럼 이렇게 탈을 쓴 모습을 일부러 특별한 배경에 놓고 찍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탈을 쓴 모습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찍게 된 게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이두연 박사님의 인연 때문에 탈이라는 계기가 됐고 탈을 하기 전에 물론 꼭두가 주는 또 영감 때문에 한국의 그 나무 인형의 느낌도 굉장히 미속적인 그런 모습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탈의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부터 비 온 다음에 사금파리부터 모았다니까 그때 뭐 항아리 깨진 뒷조각에 그런 작은 유리 조각도 모으고 다녔으니까 나한테는 그 어떤 시간의 흔적이 있는 것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탈도 그러니까 탈을 쓴 그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탈을 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뒤에 있는 인물의 느낌을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찍었고 또 보시면은 그 사진의 그 기술적으로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이게 약간 아웃포커스가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탈이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랫부분이 선명해야 땅에 발을 대고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찍은 시리즈는 얼굴은 초점이 맞았는데 옷이라든가 주변이 포커스가 낮은 게 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땅에 대고 내 앞에 바로 있으면 옷이 쫙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제 탈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러 대형 카메라를 써서 약간 포커스가 나가게 의도적으로 한 거죠. 묘한 기괴함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잘 어울렸다면 느끼셨다면 다행이죠. 그 탈을 먼저 하면서 백자를 그 이후에 만나게 됐죠. 한국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탈에도 생겼고 풍경을 찍으면서 뭔가 여백엠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어느 순간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자가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비어있는 느낌을 딱 표현하는 바로 이것인데 왜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해외 플리마켓을 다녔나 하는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백자 시리즈가 탄생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한국 도자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걸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외 거를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해외도 접촉하고 나중에 한국도 접촉하고 이렇게 됐죠. 그 박물관마다 허가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래서 김해박물관에도 처음에 이제 이걸 찍을 때 일본 교토에 있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고려미술관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 소장품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어디 인사동에서 뭐 가짜를 빌려서 찍을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를 쉽게 저한테 빌려줄 리도 없고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고려미술관에 부탁을 해서 특별히 미술관의 소장품을 몇 점을 찍었어요. 그때 한국 유명한
그 도자기 소장된 것을 아마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도예가들이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한국 도예가들이 아무리 외국 박물관 가도 다 유리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걸 보지 실제 눈앞에 꺼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 백자에 제가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은 고려 청자가 물론 아름답고 색깔도 아름답고 하지만 제가 자꾸 볼 때마다 중국의 청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백자는 분명히 중국의 백자와 또 틀리더라고요. 중국의 백자도 명나라 시대의 백자들이 있고 한데 굉장히 정교하고 중국 것은 그 완벽해요. 일단 그 구형이라든가 그 대칭이. 근데 한국의 백자는 완벽함이라는 게 없죠. 거의 우리가 손맛이 난다. 뭐 한국의 그 도예가 구울 때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삐뚤어짐이 생기고 그런 거를 특히나 이 백자에서 그걸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자가 항상 그 조선시대에는 유교 영향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들고 내 성격과 모든 것이 그런 그 약간의 내성적인 것도 있고 물론 결단할 땐 했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남하고 같이 섞이고 뭐 드러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숨겨져 있는 문화재인 백자를 내가 끄집어 내준다는 게 뭔가 사명감 같기도 했고 나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다룬 것처럼 수많은 주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작가로서 그럼 과연 내가 이 많은 주제를 통틀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돌이켜보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책이든 뭐 큰 전시가 됐든 그런 마무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그 준비를 해야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주제를 물론 눈에 띄거나 마음이 이렇게 흐르면은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전진보다는 이제까지 읽은 거를 어떻게 다듬어서 하나의 그 결과물로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